그러면 한국 사회는 전반적인 도덕성 수준이 좋을까요? 중국만큼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도덕성도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엔 지하철역들에서 작은 도서관을 오픈해 사람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네, 책들이 계속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책들을 가져가는 거죠. 대형 마트에선 카트가 매달 80대 정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마트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카트를 찾는 게 새로운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들도 한번 보세요. 치워도 길거리나 주택가에 보면 쓰레기랑 담배꽁초가 항상 쌓입니다. 그리고 정유라 최순실 사건은 한국이 얼마나 참담한 도덕적 수준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은 잘 될 거라는 사회적인 믿음을 이분들이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이 사회에서 누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어요? 한국과 달리 덴마크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덴마크에선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가 없대요. 교통카드를 체크하는 곳은 있지만 개찰구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인 상점들도 많아요. 돈을 받는 주인은 없고 물건들만 있고 돈은 알아서 사람들이 계산해서 박스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투명성이 일본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1.4에서 1.5% 더 올라가고 국가 투명성이 지금보다 10% 올라갔을 때 경제 성장률이 0.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약 80조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인천국제공항 14개를 새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만큼 덴마크만큼 국민들의 도덕성 수준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여전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도덕성 교육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도덕 교과가 있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의 도덕 교과 수업 시간에 도덕성 훈련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공자, 맹자, 칸트의 사상처럼 어려운 철학 지식만 배우지 실제적인 도덕성 훈련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생각해보면 도덕성 교육과 관련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교육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동료 교사들과 신뢰하면서 행복하게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오로지 선발을 위한,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기 위한 공부잖아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발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었나요? 이기심, 탐욕 아닌가요? 월가의 엘리트들이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돈을 잔뜩 더 벌어보겠다고 파생상품을 남발해서 팔다가 망한 거잖아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그 이기심, 탐욕이 세계적인 경제 참사를 가져온 겁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도덕성 교육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연구한 학자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피아제는 인간의 행동보다는 인간의 사고에 훨씬 초점을 맞추어서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피아제는 이 연구를 아이들을 관찰하고 심층 인터뷰를 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피아제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만 5세부터 9세 사이에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타율적인 도덕성, 또 하나는 그 이후의 아이들이 나타내는 자율적인 도덕성입니다. 피아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마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 옷에 뭔가를 예쁘게 꾸미려고 하다가 가위를 잘못 사용해서 옷에 큰 구멍을 내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거였어요. 마가렛이라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나간 사이에 엄마가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던 가위를 가지고 놀다가 자기 옷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피아제는 아이들에게 마리랑 마가렛 중에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9살 이전의 아이들은 머리가 더 나쁘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 시기의 아이들은 결과가 더 안 좋으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일부러 컵을 한 잔 깨트린 아이보다 실수로 컵을 10잔 깨트린 아이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동기보다 결과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의 동기까지는 아직 아이들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벌을 받는 이유는 잘못한 사람이 응당한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벌이란 건 되갚아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또 피아제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사람이 잘못한 행동엔 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현실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해도 꼭 벌을 받는 건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두 아이가 과일을 훔치려다 한 명은 과수원 주인에게 도망가다 잡혀서 주인한테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주인에게 잡히진 않아서 과수원을 빠져나갔는데 하천에 있는 미끄러운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왜 도망간 아이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그 답변이 재밌습니다. 아이들은 통나무가 미끄러워서 다쳤다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그 아이가 미끄러진 건 우연한 일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아이가 다친 것을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늘의 뜻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고 편안히 못 산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다.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와 비슷한 맥락의 사고를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